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심요양보호사교육원 원장 박경숙입니다. 이번에는 제32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모의고사 2편을 풀어볼 건데요. 이 문제는 서울 경기 지역 문제를 참조해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필기부터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노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내향성 감소 2. 조심성 감소 3. 경직성 감소 4. 의존성 감소 5. 유대감 감소. 여러분 뭘까요? 이거는 잘 맞히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유대감 감소지요. 자, 노년기가 되면은 노인들은 심적인 에너지가 내면으로 향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향성은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로 조심하게 되지요. 그래서 조심성도 증가하게 되고요. 또 융통성이 없이 여러 가지로 경직되게 되죠. 그래서 경직성도 증가하게 되고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의존하게 되지요. 그러나 바깥 활동을 이제 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유대감은 많이 감소가 됩니다. 2번 다음 중 노인 부양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옳은 것은 1. 세대 간의 소통을 줄인다. 2. 획일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제공한다. 3. 시설 중심의 돌봄 서비스로 개편한다. 4. 사회와 가족이 협력하여 부양한다. 5. 부양 책임은 전적으로 국가가 감당한다. 자, 여러분 뭘까요? 그쵸. 이 문제도 그닥 어렵지는 않으셨을 텐데요. 노인 부양 문제입니다. 자, 하나씩 좀 살펴보면 세대 간의 소통을 줄이면 안 되겠죠. 갈등을 줄여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노인복지 정책을 제공하는 것은 좋지만 누구나 똑같이 획일적인 정책을 제공하면 안 되죠. 욕구는 다 다르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 시설 중심의 돌봄 서비스는 좋지 않죠. 개별화가 안 되잖아요. 그 노인복지의 원칙에 보시면 첫 번째 독립의 원칙이 있고요. 그 독립의 원칙에서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네,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말이고요. 그리고 사회와 가족이 서로 협력해서 부양해야죠. 국가가 너무 가족한테만 떠넘겨버려도 안 될 일이고 또 가족이 너무 나몰라라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협력하는 게 맞죠. 자, 그리고 부양 책임은 전적으로 국가가 감당하는 것도 안 됩니다. 자, 3번입니다. 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일정 기간 보호하고 심신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은 1. 노인복지관 2. 노인보호 전문기관 3. 정신건강복지센터 4.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5. 재가노인복지시설. 자, 여러분 뭘까요? 이 문제도 좀 많이 나왔던 문제들과 좀 비슷한데요. 뭘까요? 그쵸.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입니다. 학대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입은 노인을 어디다 신고하냐가 사실은 지금까지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어서 그 문제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문제는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곳은 학대 피해 노인을 이제 쉬게 해주는 전용 쉼터입니다. 자, 4번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원 조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20%를 본인이 부담한다. 3. 전체 재원은 보험료와 국가 지원으로 구성된다. 4.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가에서 부담한다. 5. 공단은 장기요양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징수한다. 자, 여러분 뭘까요? 그쵸? 4번인데요. 자, 이것도 같이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시설급여와 재가급여가 서로 바뀌었죠.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20%,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15%의 본인 부담금이 있죠. 그리고 전체 재원은 장기요양 보험료 그거를 60에서 65%, 국가 지원을 20%, 그리고
본인 부담금을 15에서 20%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지요. 그런데 두 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틀리지요. 자, 네 번째, 보험료의 예상 수입액의 20%는 국고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4번은 맞고요. 장기요양 보험료하고 건강보험료 여러분 같이 내죠. 통합징수하죠. 별도 징수가 아니라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대상자의 신체적 상황, 정신, 심리적 상황을 파악하는 평가 방법은 1. 총괄평가, 2. 자가평가, 3. 형성평가, 4. 효과평가, 5. 욕구평가. 자, 여러분 뭘까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답은 욕구평가예요. 자, 이거는 이제 시험 볼 때 또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뭐 어떤 사업을 실행하고 나서 하는 평가들에 해당이 되고요. 지금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계획을 먼저 수립하거든요. 그런데 계획을 수립을 하려면 이 어르신의 신체적 상황이나 정신 심리적인 상황을 알아야 되겠죠. 그때 하는 것이 욕구평가입니다. 그래서 욕구평가는 공단에서 정해준 양식이 있고요. 그리고 뭐 낙상이라든지 욕창이라든지 뭐 이런 또는 일상생활 수행 동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또 이 어르신의 욕구,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서비스들을 원하는지, 또 지지자원은 무엇이 있는지, 뭐 가족 지지 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거를 욕구 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하는 평가는 욕구 평가입니다. 6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등급 외 대상자에게 노인체조, 게이트볼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은 1. 노인 의료 서비스, 2. 노인 건강관리 사업, 3.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사업, 4. 독거노인 보호 사업, 5.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여러분 뭘까요? 네, 2번입니다. 이것도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 32회 문제가 지방도 그랬고 서울도 그랬고 평소에 안 나오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면서 선생님들이 문제를 좀 되게 어려워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들은 아니라서 좀 지역적인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사업이 이제 교재에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특히 이제 등급 외 대상자한테 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사업이고요. 두 번째가 노인 건강관리 사업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교재에서 이제 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 문제는 노인 체조와 게이트볼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네, 그거는 거의 이제 건강에 이상이 없는 일반 어르신들을 좀 대상으로 노인 건강관리 사업으로 그런 것을 하고 있고요.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사업은 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기는 하지만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그런 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만성질환자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뭐 고혈압, 당뇨 이런 환자들에 대한 사례를 관리하는 사업을 우리가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사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인 체조나 게이트볼 이런 거는 노인 건강관리 사업에 들어갑니다. 7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에게 욕창관리, 흡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대상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3. 계획된 서비스 외의 서비스는 보호자에게만 동의를 구한다. 4.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의 성격, 습관, 선호하는 서비스 등을 확인한다. 5. 가족과 의견이 상충될 시 임의로 판단한다. 정답은 뭘까요, 여러분? 그쵸? 4번입니다. 교재에 이대로 실려 있고요. 자, 하나씩 좀 보면
욕창이나 흡인 이런 거는 의료행위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우리가 하면 안 되죠. 자, 두 번째, 대상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기계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리고 계획된 서비스 외에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게 될 때는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보호자에게만 동의를 구한다. 그래서 틀렸고요. 항상 서비스 들어가기 전에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성격은 어떤지 이런 걸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가족과 의견이 상충될 때도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시면 됩니다. 8번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하기 위해 식사,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1. 정보 전달자, 2. 관찰자, 3. 말벗과 상담자, 4. 숙련된 수발자, 5. 동기 유발자. 자, 여러분 뭘까요? 자, 숙련된 수발자입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은 요양보호사의 역할에 대해서 6가지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떤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인 정보를 시설장이나 가족이나 의료진에게 전달하는 역할은 정보 전달자의 역할이고요. 대상자의 신체, 심리적인 상태를 잘 살펴보는, 관찰하는 역할은 관찰자의 역할이고요. 또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법을 활용해서 대상자의 심리적 안위를 도모하는 역할은 말벗과 상담자의 역할이죠. 자, 그런데 지금 오늘은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하기 위해 식사나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이래요. 그래서 이 말벗과 상담자의 역할에는 여러분 안위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안위를 도모하기 위해 이렇게 나오면 말벗과 상담자의 역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불편함을 경감하기 위해 이 단어가 붙었을 때는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사나 목욕 이런 걸 도와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더 고르기가 쉽지요. 그래서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이고요. 동기 유발자의 역할은 대상자가 낳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동기를 우리가 유발할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하고 지지하는 역할이 동기 유발자입니다. 9번 대상자가 다음과 같이 말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나는 70평생 밥보다 간식을 많이 먹던 사람인데 여기 음식은 영 맞지 않네. 입맛이 없으니 기력도 없고. 요양보호사 1. 간식만 드시면 안 돼요. 2. 제 입맛에는 괜찮은데요. 3.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되실 거예요. 4. 힘드시겠지만 새끼를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5. 제가 따로 간식을 준비해서 챙겨 드릴게요. 자, 여러분 정답이 뭘까요? 조금 애매한 문제예요. 이 문제가 조금 더 명확하게 문제를 내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냥 요양보호사의 대응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만 하니까 사실 문제가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정답은 뭐냐면 4번이에요. 자, 하나씩 좀 볼게요. 간식만 드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쵸? 제 입맛에는 괜찮은데요. 그럼 어쩌라고요. 그쵸?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되실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는 그냥 여기 그냥 맞춰라 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아니죠. 자, 그런데 이제 4번하고 5번 중에 여러분 개별화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걸로 가자면 사실은 답은 5번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개별화에 대한 얘기가 없이 그냥 요양보호사의 대응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말을 애매하게 했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4번을 답을 이제 한 거는 이제 건강을 더 생각해서 말을 해야 한다라고 해서 답을 지금 4번으로 정했거든요. 그런데
힘드시겠지만 일단은 좀 위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새끼를 규칙적으로 드셔야 하잖아요. 어르신들은 간식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새끼를 규칙적으로 드셔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는 하는데 앞에 좀 위로해 드리고 있죠. 힘드시겠지만 이렇게 좀 공감을 해주면서 새끼를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걸 정답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만약에 개별화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요양보호사의 대응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하면 이제 집에서 간식을 더 많이 먹었대잖아요. 그러면 시설에 이제 들어와서도 집처럼 그렇게 이제 지낼 수 있게 해주는 거라든지 또는 이제 개인적인 개별적인 욕구가 나는 밥 잘 안 먹는다, 간식으로 이렇게 먹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별화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요양보호사의 대응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다면 답이 5번이겠죠. 근데 이제 거기다가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그냥 요양보호사의 대응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기 때문에 건강을 더 생각하는 그런 대답을 해주셔야 한다라고 해서 새끼를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앞에 공감을 해주는 힘드시겠지만 이라는 말을 좀 붙여서 해주고 있습니다. 10번 다음 상황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대상자가 건강이 악화됨에도 계속 술을 마신다. 요양보호사가 집안에 쌓인 쓰레기를 치우려 해도 대상자가 거부한다. 1. 유기 2. 신체적 학대 3. 정서적 학대 4. 방임 5. 자기방임. 자, 여러분 뭘까요? 네, 정답은 자기방임이죠. 자, 대상자 본인이 건강이 악화됨에도 술을 계속 마시고요. 집안에 쌓인 쓰레기를 요양보호사가 치우려고 해도 누가 거부한대요? 대상자가 거부한대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방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상자가 스스로 이렇게 치료나 요식주를 거부하고 이럴 때는 자기 방임에 들어가죠. 11번 시설에서 대상자가 다른 대상자를 성추행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대처 방법은 1. 큰 소리로 꾸짖는다. 2. 가족에게 알리고 퇴소시킨다. 3. 대상자의 행동을 못 본 척한다. 4. 동료 요양보호사와 대처 방안을 의논한다. 5. 행위를 중단시키고 즉시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자, 정답은 뭘까요? 그쵸? 요거는 쉽게 맞히셨을 것 같아요. 성추행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하냐? 네, 행위를 일단 하지 말아라.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행위를 중단시키고요. 시설장에게 보고하셔야 되겠죠. 자, 12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으로 옳은 것은 보호자에게 폭언 및 신체 폭력의 위협을 받아 안전상의 이유로 업무를 중단했을 때 기관장은 요양보호사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1. 노인복지법 2. 국민건강보험법 3.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4. 산업안전보건법 5. 고용보험법.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네, 4번입니다. 노인복지법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도 아니겠죠. 고용보험법도 아니겠죠. 자, 여러분들이 아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조금 헷갈리셨을 텐데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우리가 어떤 재해를 당하거나 일과 관련된 업무를 또는 하다가 그랬을 때 보상하는 것을 정해놓은 보험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아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협을 받아서 안전상의 이유라는 단어가 딱 나오잖아요. 대부분 보면 문제의 답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안전상의 이유로 업무를 중단했을 때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을 고르시면 됩니다. 교재 91페이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3번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성희롱 유형은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와 비유, 이상한 눈초리로
안마를 해달라고 조르기. 1. 사회적 성희롱. 2. 육체적 성희롱. 3. 시각적 성희롱. 4. 언어적 성희롱. 5. 위계적 성희롱. 자, 여러분 뭘까요?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문제예요. 정답은 언어적 성희롱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상한 눈초리로 막 이래서 아마 시각적 성희롱이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셨을 수 있고요. 또 안마를 해달라고 만져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육체적 성희롱이 아닐까 뭐 이렇게 말씀을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교재 93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표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예가 들어있고요. 이것들은 언어적 성희롱인데 보세요. 외모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평가하고 비유를 뭐로 할까요? 말로 하는 거죠. 내가 그 말을 듣는 거죠. 뭐 섹시하게 생겼어. 뭐 가슴이 빵빵해.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은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잖아요. 그쵸? 그걸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어적인 성희롱이고요. 이상한 눈초리로 안마를 해달라고 말로 지금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또 내가 뭐 그걸 가지고 눈초리를 하면서 뭐 나를 만졌다거나 네 그런 뭘 보여줬다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말을 한 거기 때문에 조르기는 말이잖아요. 말. 그쵸? 그래서 언어적 성희롱이고요. 시각적 성희롱은 뭔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뭐 좀 이런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은 뭐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음란한 뭐 사진을 보여준다든지 뭐 아니면 그런 영화를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이 되고요. 육체적 성희롱은 만지는 거죠. 실제로 뭐 스킨십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육체적 성희롱이기 때문에 조금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4번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직업윤리를 준수한 사례로 옳은 것은 1. 대상자를 선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 높은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었다. 3. 대상자와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 반말을 사용하였다. 4.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근무를 대신해 달라고 사적으로 부탁하였다. 5. 제가 방문 시 대상자가 없어서 다음 방문 일정을 메모로 남겼다 입니다. 자, 정답은 뭘까요? 그쵸, 여러분? 5번이지요. 직업윤리를 제대로 이제 잘 지키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는 문제인데요. 선별하시면 안 되죠. 뭐 깔끔한 집에만 가고 뭐 상태가 좋은 집에만 가고 뭐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막 이렇게 유도하고 이런 거 잘 안 되고요.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반말, 유아어 절대 안 되죠. 그리고 근무를 대신해달라고 이런 거 절대 안 되죠. 네, 그리고 이거 아마 이제 시험에도 여러 번 출제가 됐는데요. 우리가 이제 뭐 시간이 뭐 9시부터 10시까지 근무를 하기로 했다. 그래서 댁으로 방문을 했는데 어르신이 병원 가시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연락을 하신다는 게 깜빡 잊어버리고. 네, 이럴 때는 거기서 뭐 들어가서 일하고 계시거나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방문 일정을 메모로 남긴다가 정답입니다. 15번 대상자의 가족이 복지용구 구입을 부탁했을 때 대처 방법은 1. 직접 구입해 가져다 준다. 2. 복지용구를 대여해 준다. 3. 대신 구입해주고 사례금을 받는다. 4. 복지용구 구입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5. 평소 알고 있는 업체에서 구매하도록 권유한다. 여러분 뭘까요? 그쵸? 4번입니다. 이 복지용구 관련해서도 시험에 복지용구 구입과 관련해서도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직접 구입해서 주는 거 안 되고요. 뭐 자기가 직접 대여해다 주는 거 이런 거 안 되고요. 대신하고 사례금 받고 이런 거 절대 안 되죠. 다만 우리는 정보는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은 맞죠. 알고 있는 업체에서 구입하도록 권유하고 이런 거 안 되죠. 16번 근골격계 손상 예방을 위한 전신 스트레칭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자세를 유지한다. 2. 한 가지 자세를 5분 이상 유지한다. 3. 스트레칭 상태에서 숨을 최대한 참는다. 4.
동작과 동작 사이에 쉬지 않고 진행한다. 5. 상하 좌우 교대로 스트레칭한다. 자,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제 근골격의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스트레칭 방법이 그 직업윤리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거를 이제 잘 보시면 통증이 느껴지면 안 되죠. 통증이 느껴지지 않도록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자세를 유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느껴질 때까지는 틀리고요. 한 가지 자세를 10 내지 15초 정도 유지하시면 5분 너무 길고요. 스트레칭 상태에서는 숨을 참으시면 안 되죠. 호흡을 잘 하셔야 되겠죠. 자유롭게. 그 다음에 동작과 동작 사이에 잘 쉬어줘야죠. 쉬지 않으시면 안 되시고요. 상하 좌우 교대로 스트레칭을 균형 있게 하시는 게 중요하죠. 자, 17번 요양보호사가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1.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복용한다. 2. 감염된 경우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대상자와 접촉한다. 3. 감염 증상이 나타나면 예방접종을 한다. 4. 서비스를 제공할 때마다 멸균 장갑을 착용한다. 5. 임신한 경우 수두 증상이 있는 대상자와 접촉을 피한다. 자, 정답은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5번입니다. 본인이 예방적으로 알아서 항생제를 복용해 버리는 것은 안 되고요. 자, 감염이 됐는데 서비스를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런데 보호장구 착용하고 가는 거 안 됩니다. 일단은 감염이 됐으면 접촉하는 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예방접종을 해야지 예방접종을 증상이 나타난 후에 하는 건 너무 늦죠. 자,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할 때 우리가 이제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은 좋으나 뭐 멸균 장갑까지 착용할 거는 아닙니다. 제가 계속 뭐 문제 풀이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멸균 장갑은 소독시나 뭐 이런 의료 행위를 할 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멸균 장갑까지 착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임신한 경우 수두 증상이 있는 대상자와는 접촉을 피한다가 맞습니다. 18번 질병에 따른 영양관리 방법이 옳게 연결된 것은 A는 질병, B는 영양관리 방법이네요. 1번 혈액, 단백질 섭취 제한, 2. 폐렴, 수분 섭취 제한, 3. 대장암, 유가공품 섭취 제한, 4. 신부전, 수분 섭취 권장, 5. 갑상선 기능 저하증, 염분 섭취 권장.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그쵸? 3번입니다. 자, 하나씩 좀 볼게요. 여러분, 결핵은 언제 걸리죠? 그쵸?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거나 영양이 부족할 때 걸리게 되겠죠. 영양 부족할 때도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런 단백질 섭취를 제한하면 안 되겠죠. 권장하셔야 되고요. 자, 폐렴이에요. 여러분, 감기 걸리면 물 많이 마시라고 하죠. 네, 그래서 제한하면 안 되고요. 또 모든 염증성 질환들은 수분 섭취를 권장합니다. 자, 세 번째, 대장암은 유가공품 섭취를 제한하셔야 됩니다. 이 대장암의 원인에 보시면 고지방, 고칼로리, 저섬유소, 가공정제된 저잔여식이의 섭취, 이게 원인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공정제된 저잔여식이가 유가공품이에요. 유가공품이 대표적인 게 뭐죠, 여러분? 그쵸? 햄소세지잖아요. 이런 햄소세지 같은 거 많이 드셔도 이런 대장암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제한하는 게 맞겠죠. 자, 여러분, 신부전은 무슨 병이죠? 그쵸?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서 몸에서 필요한 혈액을 충분히 내보내지 못하는 질환이 신부전이잖아요. 이 신부전과 신부전은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둘 다 부종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부전이나 신부전이나 둘 다 수분 섭취를 제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부전일 때 보면 수분 섭취도 제한하고요. 매일 체중을 측정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붓는지 보려고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수분 섭취는 제한하시는 거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일 때도 여러분 좀 붓거든요.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 있는 분들이 살이 많이 찌죠, 여러분. 이게 이제 처음부터 막 이렇게 살이 찌는 건 아니고요. 막 이렇게 붓기도 하거든요. 이분들이 잘 부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염분 섭취도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잘 붓거나 하는 분들은 수분이나 염분을 제한하는 그런 시기를 주는데 지금 여기서는 둘 다 권장한다 했기 때문에 틀립니다. 19번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질병은 관절 연골의 마모와 관절 조직의 퇴화, 계단을 오를 때 심한 무릎 통증, 운동하면 악화되고 안정하면 호전된다. 1. 골수염, 2. 골다공증, 3. 골연화증, 4. 퇴행성 관절염, 5. 고관절 골절. 여러분 뭘까요? 그쵸,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관절 연골이 마모, 닳아서 관절 조직이 또는 퇴화되어서 계단을 오르거나 내릴 때 무릎의 통증이 심하고요. 운동을 하면 심해지는데 좀 쉬면 또 괜찮아지는 이런 질환은 퇴행성 관절염이지요. 20번입니다. 만성기관지염 대상자의 가래 배출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심호흡을 하게 한다. 2. 해열제를 투여한다. 3.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4. 실내 공기를 서늘하게 유지한다. 5. 똑바로 누워 안정을 취하게 한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그쵸? 심호흡을 하는 거죠. 자, 가래 배출을 돕는 방법인데요. 어떤 환자? 그쵸? 만성기관지염 대상자. 예, 가래 배출을 돕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래 배출을 돕는 방법으로 교재에 심호흡하고 기침을 하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침은 없이 심호흡만 나와 있는데요. 심호흡과 기침이 정답이고요. 해열제는 우리가 함부로 투여하면 안 되는 거고요. 아까 제가 이런 폐렴이나 감기, 만성기관지염 이럴 때는 염증성 질환일 때는 제가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한하는 건 틀리고요. 이 실내 공기가 서늘한 차가운 공기는 기관지에 자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숨쉬기가 힘들 수 있고요. 똑바로 눕게 되면은 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숨쉬기가 힘든 대상자는 상체를 올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21번 복압성 요실금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매시간 화장실을 간다. 2. 수분 섭취를 줄인다. 3. 체중을 조절한다. 4. 섬유소가 적은 음식을 먹는다. 5. 꽉 조이는 옷을 입는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네, 요거는 조금 어렵지 않게 맞히셨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 요실금에는 교재에 3가지 요실금이 나오지요. 첫 번째 복압성 요실금, 두 번째 절박성 요실금, 세 번째 역류성 요실금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복압성에서 이 복자가 배복자잖아요. 배의 압력 때문에 생기는 요실금을 우리가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거는 매 시간마다 화장실을 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오히려 이 요실금이 있을 때는 수분 섭취를 줄이면 안 된다고 했어요. 수분 섭취를 늘리셔야 되고요. 왜 그러냐면 이 수분 섭취를 줄이게 되면은요, 이제 소변이 농축이 되면서 요도가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요실금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수분 섭취는 권장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살이 찌면은 뱃살이 또 이렇게 배를 누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방광을 눌러서 요실금이 더 심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비도 예방하고 체중을 조절한다 라고 교재에 나와 있죠. 그리고 섬유소가 이제 많은 음식, 아까 제가 변비 예방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잘못됐고요. 안 그래도 배가 지금 눌리는데 꽉 조이는 옷을 입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22번 노화에 따른 피부의 변화는 1. 피하지방이 증가한다. 2. 손발톱이 얇아진다. 3. 머리카락이 굵어진다. 4. 입가와 뺨에
털이 증가한다. 5. 모근의 멜라닌 세포가 증가한다. 여러분 뭘까요? 요거는 뭐 맞히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자, 노화에 따른 피부계 변화입니다. 피하 지방이 감소하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푹푹 패이잖아요. 그쵸? 막 골이 패이죠. 처음에 뭐 젊었을 때는 잔주름만 가다가 이제 나중에는 피하 지방이 막 빠지니까 막 골이 패이죠. 자, 손발톱은 굵어지죠, 여러분. 그래서 두꺼워지고요. 두꺼워지면서 이렇게 가위로 이제 손발톱 깎기로는 좀 힘들어지고 가위로 잘라야 되는 그런 경우까지 생기죠. 굵어집니다. 두꺼워집니다. 두꺼워. 그 다음에 머리카락은 여러분 나이 들수록 가늘어지잖아요. 그쵸? 네, 머리카락은 가늘어지고 그리고 원래 있었던 데의 털은 빠집니다. 그래서 머리 또는 겨드랑이, 음부 이런 데의 털은 빠지는 반면에 감소하는 반면에 없었던 입가나 뺨 이런 데의 털이 생깁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그래서 얼굴 같은데 머리카락 같은 게 나기도 하고만.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모근의 멜라닌 세포가 감소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가 탈색이 되는 거잖아요. 하얗게. 정답은 4번입니다. 23번.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욕창을 예방하는 방법은 1. 3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한다. 2. 침대 시트는 주름지지 않게 유지한다. 3. 하루 한 번 피부 상태를 점검한다. 4. 목욕을 한 후 전신에 파우더를 바른다. 5. 물수건을 대주어 피부를 촉촉하게 한다. 자, 정답은 뭘까요, 여러분? 그쵸? 2번이죠. 자, 체위 변경은 2시간마다 한 번 정도는 해주셔야 되고요. 시트는 당연히 주름지지 않게 유지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피부 상태는 아침 저녁으로 점검해야 되는데 하루 한 번이라고 해서 틀렸고요. 파우더는 화학 물질이 피부를 자극하거나 땀구멍을 막으니까 사용을 금한다 라고 교재에 나와 있는데 바른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리죠. 자, 그리고 물수건을 대줘서 피부를 촉촉하게 하면 안 되죠. 오히려 습하면 욕창을 유발하기 때문이죠. 욕창은 습기와 압력 그리고 마찰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요 세 가지는 피해 주셔야 합니다. 24번. 노인 대상자에게 대상포진이 발생하는 원인은 1. 비만, 2. 피부 건조, 3. 혈액순환 장애, 4. 신장기능 저하, 5. 면역력 저하. 자, 여러분 뭐죠? 네, 면역력 저하죠, 여러분. 우리 교재에 면역력이 저하되어서 생기는 질환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하나가 대상포진이고요. 그 하나가 뭘까요? 네, 결핵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교재에 있는 보면 고령이나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백혈병이나 골수나 기타 장기 이식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이나 면역 억제제 복용 이렇게 나오거든요. 전부 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생기는 질환은 대상포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25번. 선망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큰 소리로 대화한다. 2. 신체 활동을 억제한다. 3. 가족 사진을 침상 가까이 둔다. 4. 가족의 방문을 제한한다. 5. 밤에는 커튼을 치고 불을 끈다. 자, 여러분 뭘까요? 그쵸? 가족 사진을 침상 가까이 둔다입니다. 여러분, 이 선망은 의식 혼돈 또는 의식 저하가 큰 특징이고요. 이제 주의력 장애 이런 것들이 좀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급성 질환이죠. 이제 갑자기 생기기도 하지만 또 이건 완치도 가능한 그런 질환이지요. 그래서 이 선망이 있는 대상자랑 큰 소리로 대화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요. 또 신체 활동을 억제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몸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능동적인 운동을 하게 하거나 마사지를 제공하거나 목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요. 또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가족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의 사진 이런 것들을 침상 가까이 두는 건 좋은 방법이죠. 자, 그리고
가족은 자주 방문하게 하고요. 방문객의 수는 제한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일반 방문객은 수를 줄이지만 가족은 자주 방문하게 해야 되는데 가족의 방문을 제한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고요. 이제 야간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서 밤에는 커튼을 치는 경우도 있지만 불은 켜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불을 끈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26번 손해가 손상된 뇌졸중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 빈맥, 2. 안구 통증, 3. 전신마비, 4. 균형감 상실, 5. 기억력 장애. 자, 여러분 뭘까요? 네, 정답은 균형감 상실인데요. 여러분 이제 손해가 어디 있는지 아마 많이 수업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제가 좀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만 이게 대뇌라고 하면 이 뒤쪽에 조그맣게 이렇게 있는 뇌가 있습니다. 요 뇌를 우리가 이제 소뇌라고 하는데요. 우리 대뇌는 좌뇌하고 우뇌로 나누어져 있죠. 그런데 소뇌는 하나의 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소뇌가 하는 역할은 보면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준다거나 뭐 간단한 학습을 한다거나 그런 기능을 하게 하는데 이 소뇌가 뇌졸중이 발생이 되면 균형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또 소뇌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소뇌 위촉증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소뇌가 이렇게 쪼그라드는 그런 질환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쪽으로 자꾸 이렇게 넘어지는 증상이 생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뇌는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27번 노인이 운동을 꺼리게 되는 신체적 변화는 1. 폐활량 증가, 2. 골밀도 증가, 3. 심장 근육의 수축력 증가, 4. 근육 피로도 감소, 5. 자극에 대한 반응 감소. 자, 여러분 뭘까요? 그쵸? 5번이 정답입니다. 자, 노인이 운동을 꺼리게 되는 신체적인 변화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노인은 폐활량이 감소하죠. 그래서 조금만 운동해도 숨이 차기 때문에 운동을 안 해서 감소가 맞고요. 골밀도도 감소하죠, 여러분. 그리고 심장의 수축력도 감소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장에서 몸에서 꼭 필요한 혈액을 충분히 짜내주지 못하는 심부전 같은 것들이 노인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근육의 피로도는 당연히 증가하게 되겠죠. 그리고 어떤 자극에 대한 반응이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한데 라든지 또는 이렇게 팔을 들거나 다리를 들거나 이런 것들도 관절도 좀 뻣뻣해지게 되지요. 그러면서 운동하는 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28번 대상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은 1. 알코올을 섭취하게 한다. 2. 저녁에 과식하지 않게 한다. 3. 낮에 졸고 있으면 이불을 펴준다. 4. 취침 전에 집중할 수 있는 일을 한다. 5. 잠이 안 올 경우 편한 시간에 취침하게 한다. 여러분 뭘까요? 그쵸? 2번입니다. 자, 잠이 안 온다고 술을 드시게 하시면 안 되죠. 나중에는 알코올 중독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너무 과식하게 하면 오히려 잠이 안 올 수도 있죠. 속이 더부룩해서. 그래서 저녁에는 과식하지 않게 합니다. 자, 그리고 낮에 졸지 않게 해주셔야 되겠죠. 낮에 주무셔버리면 밤에 또 안 주무시니까요. 그리고 취침 전에 집중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오히려 잠이 깨버리죠. 각성되어가지고.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는 걸 하지 않는다 이고요. 잠이 안 올 경우 편한 시간에 취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에 취침을 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29번 노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성적 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당뇨병은 발기부전을 일으킨다. 2. 관절염은 오르가즘을 지연시킨다. 3. 뇌졸중은 성생활을 불가능하게 한다. 4. 알코올 과다 섭취는 성기능을 향상시킨다. 5. 질분비물 증가로 성교시 통증이 감소한다. 자, 여러분 뭘까요? 정답은 그쵸, 1번입니다. 당뇨병은 남자들은 발기부전을 유발할 수 있고요. 여자분들은
질염 같은 걸 잘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관절염과 오르가즘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뇌졸중이 있어도 성생활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알코올 과다 섭취는 성기능을 감소시키죠. 그리고 질 분비물이 노인되면 감소가 되죠. 그래서 성교시 통증이 증가하게 됩니다. 30번 혈압약과 함께 섭취했을 때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1. 인삼, 2. 루테인, 3. 리놀렌산, 4. 프로바이오틱스, 5. 오메가3 지방산. 여러분 정답 뭘까요? 이거는 좀 많이들 맞히실 것 같은데요. 네, 정답은 인삼이죠, 여러분. 이 인삼은 혈압약하고 같이 복용을 하게 되면 이 인삼은 혈압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같이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31번 노인에게 10년마다 추가해야 하는 예방접종은 1. 홍역풍진, 2. 폐렴구균 결핵, 3. 인플루엔자 100일에, 4. 파상풍 디프테리아, 5. A형 간염 대상포진. 자, 여러분 뭘까요? 네, 정답은요 4번이거든요. 이런 거는 외울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들.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10년마다 추가해야 되는 거, 매년 맞아야 되는 거, 한 번만 맞아도 되는 거,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매년 맞는 거는, 그쵸, 인플루엔자죠. 감기, 독감 예방접종, 그거는 다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5세 이후에 맞으셔야 되는 건 두 가지가 있죠. 뭐죠? 폐렴하고 뭐죠? 네, 대상포진이죠. 그래서 요 두 개는 65세 이후에 맞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년마다 맞으셔야 되는 게 하나 남았는데요. 그거는 파상풍하고 디프테리아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잘 안 외워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방법이긴 하는데요.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년마다 파티를 해야 돼. 그런데 파티는 좀 부담스러우니 파디를 해야 돼. 좀 너무 억지스러운가요? 그래서 파디 외워주세요. 파디. 그래서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는 10년마다 이렇게 좀 억지스럽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외워야 되니까 어쩔 수 없게 10년마다 해야 되는 거는 파디야.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2번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후 작성한 기록지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1. 식사량이 조금 늘었다. 2. 의사소통이 조금 가능하다. 3. 대소변 실수를 자주 한다. 4. 오전 10시에 기저귀를 교환했다. 5.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 보인다. 자, 여러분 뭘까요? 네, 정답은 4번이죠. 요것도 거의 대부분 맞히셨을 것 같은데요. 기록지를 작성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죠? 그쵸, 구체적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식사량이 얼만큼 늘었는지 그 조금이 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의사소통이 조금 가능하면 어느 정도 가능한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실수를 자주 하면 그걸 몇 번을 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죠. 자, 기저귀를 교환했는데 오전 10시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적고 있죠. 그래서 4번은 맞고요. 오랜만에 기분이 좋은데 며칠 만에 좋은 건지 몇 주 만에 좋은 건지 알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하셔야 합니다. 33번 보고 내용이 복잡하거나 자료 보존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업무 보고 형식은 1. 구두 보고, 2. 대면 보고, 3. 서면 보고, 4. 수시 보고, 5. 원격 보고. 자, 여러분 뭘까요? 네, 서면 보고입니다. 이것도 쉽게 잘 맞히셨을 것 같은데요. 내용이 복잡하거나 또는 자료 보존이 필요하다잖아요. 구두 보고, 말로 하는 보고는 자료 보존을 하기가 힘들죠. 대면 보고도 마찬가지고 수시 보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이제 조금
자료 보존을 하기가 좀 어렵죠. 근데 이제 원격 보고는 여러분들도 잘 아는 RFID 태그로 찍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거는 내용이 좀 복잡한 거는 하기가 좀 힘들겠죠. 네, 그래서 내용이 복잡하거나 자료 보존이 필요할 때는 서면 보고를 합니다. 34.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의향서 작성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2. 의향서 작성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3. 의향서 작성을 위해서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4. 연명의료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 의향서 작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5. 연명의료 중단 의향을 명시해도 항암제 투여는 지속한다. 자, 정답은 뭐죠? 조금 어려울 수 있나요, 여러분? 네, 정답은 4번이에요. 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거는 임종에서 아마 제일 처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뭐냐면 주로 이제 말기 환자들이 적극적인 치료를 해도 회복 가능성이 없고 이 담당 의사 또는 그 해당 분야, 그래서 해당 분야 전문의 1명, 담당 의사 1명 이로부터 수개월 내에 사망할 것이다 라는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그런 환자들을 이제 우리가 말기 환자라고 하는데요. 이런 말기 환자나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이제 이런 분들이 나는 그냥 치료가 안 되는 그냥 연명 의료만 하는 그런 것은 받지 않겠다라는 의향을 적은 종이를 사전 연명 의료, 그거를 이제 사전에 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내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사전에 그 의향을 나타내는 것을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 의향서 작성 후에는 처리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처리 가능합니다. 나중에는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자, 두 번째, 의향서 작성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는데요. 의향서를 작성한다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걸 작성한 다음에 등록기관에 등록을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틀렸고요. 의향서 작성을 위해서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거는 19세 이상이 하는 거기 때문에 보호자 동의가 필요 없이 그냥 자의로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걸 이제 적고 나서 연명의료 정보처리 시스템에다가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연명의료 중단 의향을 명시하게 되면 항암제 같은 투여는 하지 않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항암제 투여라든지 뭐 인공호흡기 착용이라든지 뭐 투석이라든지 뭐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런 거는 하지 마라 하는 의향서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도 본인이 뭐는 하고 뭐는 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선택도 가능합니다. 네, 어쨌든 이런 항암제나 뭐 심폐소생술 이런 거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투여를 지속하지 않습니다. 35번, 대상자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는 거야? 라는 반응을 보이는 임종 적응 단계는 1. 분노, 2. 수용, 3. 부정, 4. 우울, 5. 타협입니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뭐죠? 그쵸? 분노죠. 자, 여러분 이 임종 적응 단계는 이제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라는 학자가 이제 임종 말기암 환자라든지 또는 임종을 맞이한 그런 환자들을 연구를 해봤더니 대부분 이렇게 5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적응을 하더라라는 것을 정리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뭐죠, 여러분? 그렇죠, 부정이죠. 아니야, 난 믿을 수 없어. 아닐 거야. 잘못된 걸 거야. 라고 부정하는 거죠. 네, 그러다가 여기저기 검사를 다 해봐도 다 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분노하게 되죠. 왜 하필 나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이러면서 분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노하다가
타협하게 되죠, 여러분. 누구랑 타협할까요? 신과 주로 타협을 하죠. 그러면서 뭐 우리 아이 시집 갈 때만 살게 해주세요. 또는 우리 아이 대학 갈 때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타협을 했는데도 그게 받아들여지지를 않고 병의 진행이 계속 이제 되면 우울 상태에 빠지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마지막으로 그걸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이제 수용을 하게 되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지금 여기 문제에서 보면 가족을 위해서 힘을 희생하며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는 거야? 라고 분노를 하고 있잖아요. 이 분노 과정에서 나오는 말이 왜 하필 나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왜 나야? 이렇게 말을 하면 분노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조금 주의하셔야 될 거는 나는 지쳤어는 뭘까요, 여러분? 나는 지쳤어. 우울일 것 같지요? 우울이 아니라 수용이고요. 오히려 우울 단계에서는 더 이상 말로 표현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다 또는 운다 뭐 이런 표현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다른 것들은 크게 뭐 구분하기 어렵지 않으실 텐데 우울과 수용은 조금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35문제를 다 한번 같이 풀어봤는데 어떠셨어요? 조금 어려우셨나요? 평소에는 좀 많이 출제되지 않던 그런 부분들의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요. 교재를 좀 꼼꼼하게 보고 문제 풀 때도 제가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보면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서 문제를 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좀 쳐가면서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문제를 또 우리가 이제 지문이 좀 긴 것들을 읽다 보면 문제가 뭐였더라? 이렇게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위를 이렇게 한번 보면 동그라미 쳐놓은 게 눈에 얼른 들어오니까 저 문제였지? 그러면서 조금 더 문제를 정확하게 헷갈리지 않게 빨리 풀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문제의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이렇게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들 고생하셨고요. 모두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